성마른 바람과 파도, 황토빛 하늘과 바다, 말과 까마귀. 제주의 자연을 화폭에서 살아 숨쉬게 한 화가 변시지. 서귀포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변시지는 6살 때 아버지를 따라 현해탄을 건넌다. 어린 시절 씨름을 하다 다리를 다치고부터 변시지는 그림에 매달렸다. 그리고 1942년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오사카 미술학교에 입학한다. (1945년) 도쿄로 상경한 변시지는 일본 화단의 대가 데라우치 만지로의 문화생으로 들어간다. 본격적인 작가 수업을 받은 지 2년 만인 1947년, 그는 일본 최고 권위의 광풍회전에서 겨울나무 AB 2점이 입선하는 기염을 토한다. 그리고 1948년 광풍회전에서 최연소로 최고상을 수상한다. 이듬해 변시지는 유명 화가에만 대관이 허락된다는 시세이도 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연다. 승승장구하던 변시지는 1957년 귀국해 교단에 선다. 낯선 서울 생활, 방황하던 그는 우리의 자연과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간다. 44년 만에 고향인 제주도로 귀향한 변시지는 또 다른 도전을 시도한다. 그리고 그만의 색과 빛을 지닌 제주 화풍을 탄생시킨다. 제주가 낳은 세계적인 화가 변시지, 그의 반세기 예술 인생을 들어본다. TV자서전 오늘 대담은 보도국 문화과학부장, KBS 제주방송 총국장을 역임한 류현순 해설위원이 진행한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어린 시절 그 서귀포에서 지내셨는데 5살 되시던 해에 온 가족이 일본으로 이주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특별한 저희 아버지께서 일본에 한번 젊었을 때 갔다 오더니 제주도에서는 배울 것이 없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일본에 데려가야 되겠다. 그런 동기에서 일부 재산을 정리하고 저희들을 데리고 일본에 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때만 해도 잘 살았어요. 이제 이 제주도에서도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귀족만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거길 가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 들어갔어요. 그 동네 사는 동 지역에서는 초등학교에 이제 한국 아이들도 있고 뭐 하는데 거기는 하나도 한국 아이가 없어요. 일본 그 귀족만 다니는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이 교선 사람이라고는 차별을 안 합니다. 구별을 안 했는데 동네에서는 그 일본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좀 조선진이라고 뭐 그런 하면은 때려주기도 하고 좀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네 그 요즘 한국 같은 추석처럼 거기도 있어야 돼. 여름.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돌아가면 춤추면서 빈빈 돌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이들 씨름도 시켜서 이긴 날 상품도 주고 뭐 하는데 우리 아버지 손 잡고 이제 구경하러 간 거죠. 구경하러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같은 2학년끼리 이제 씨름을 붙이는데 그 이길 나이가 없는 거예요. 같은 2학년끼리 없냐 하니까 이제 내가 2학년이니까 내가 나가겠다 하니까 아버지가 말려요. 근데 나가서 이겨도 뭐 이제 조선놈이라고 하고 제가 이제 나가겠다고 우겨서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나가자마자 던져 뿌리니까 또 없지 않아요, 이제 2학년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심판이 어른이에요, 심판은. 근데 동네 아이들 다 알거든. 그러니까 2학년끼리 없는 줄 아니까 이제 끝나야 되는데
또 없냐 하니까 이제 이 3학년이 나오는 거예요. 3학년, 2학년 붙여서는 안 되는데 3학년도 이겼어요. 그러면 4학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같이 쓰러지면서 이 다리가 좀 삐까닥해서 그래서 조금 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냥 걸어가기도 하고 뭐 했는데 하루는 그 아버지가 이제 제가 공부하느라고 꿇어 앉았다가 이제 일어서서 걸을 때 2발짝 전다. 가족들 두고 다 살펴보라. 해서 이제 다 가족들 그 이야기가 됐고 그 아버지가 나보고 담배 사오라 일부러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서 걸었는데 2발짝 저니까 가족들 다 맞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때는 대판에 살 때요. 안 가본 병원이 없을 정도. 그리고 무당, 심지어는 폭포수에 맞으면은 낫는다 해서 그렇게 해봐도 안 낫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1~2년이 이제 지났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와서 자기가 죄면 낫는다고, 자기가 죄면 낫는다고 그러냐고. 죄에서 만약에 고쳐준다면은 한국에 있는 재산을 반 주겠다. 고쳐봐라면. 그러니까 이제 오면은 이제 우선 한국 사람은 오면 이제 소반 술 대접을 잘 하잖아요. 그러면 술 딱 먹고 술선 힘으로 막 재는 거예요. 아프다고 해도 막 재는 거예요. 아버지 뭐 참으라면 막 재는 거예요. 매일 일주일 하니까 멀쩡한 데가 뻘겋게 달아오면서 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그만두라고 그만두라고 보내고 병원에 간 거예요. 다시 병원에 가니까 이건 농 앉았다 안에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 다 나가니까 그 염증이 앉았던 자리고 하니까 이게 다리가 병신이 돼 버린 거죠. 예.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 보내셨어요? 다리 다치고 나서. 그 이제 수술 받고 뭐 좀 입원하니까 마음대로 나돌아다닐 수가 없고 하니까 이제 앉아서 병원에서 이제 그림 그리는 거. 그래서 그 그림 그리기가 아마 그때 해서 내중에는 전국 그 수학교 학생들 그 공모전이 있었어요. 그때 학교에서 뽑혀서 이제 작품 출품하니까 대판 시장상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 미술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가족들도 이제 알게 됐죠. 알게 되는데 중학교에 가려고 하니까 그때는 전쟁이 중국과 일본이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이제 학교에 가도 군사 훈련만 하지 공부를 안 시켜요. 군사 훈련만. 그러니까 다리가 아프니까 그런 훈련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YMCA 이제 중등과 거기서 이제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판 미술학교에 들어갔어요. 형님들이나 다 창성인데 아버지는 반대하는 거예요. 미술 공부해서 화가가 돼서 이제 한국에 가면은 환쟁이라고 하고 쌍놈이 하는 직업이다. 그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못 가게 하니까 이제 형님들하고 이제 아버지만 몰래 학교 다녔어요. 근데 1년 정도 다니다가 그래도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해주니까 집에 돌아가는 시간을 늦게 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문 앞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나중에 불러갖고 인정할 거예요. 다리를 다친 후 그림에 몰두했던 변시진은 1942년 오사카 미술학교에 입학한다. 졸업 후 그는 도쿄에서 홀로 자취를 하면서 화가의 꿈을 키운다. 1945년 변시진은 일본 화단의 거장 데라우치 만지로의 문화생이 된다. 1947년 그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 일본 최고 권위의 광풍회전에 첫 출품한 겨울나무 AB,
두 점이 입선을 한 것이다. 1년 뒤 23세 조선 청년 변시진은 일본을 발칵 뒤집어 놓는다. 광풍회전 최고상 수상. 그리고 성공적인 첫 개인전. 일본 화단에선 변시지 열풍이 불었다. 50이 넘는 화가들은 베레모를 벗고 어린 화가에게 존경을 표시했다. 23, 최연소로 광풍의 회원이 된 변시지. 그는 일본의 전설이 되었다. 오사카 미술학교를 졸업하신 다음에 데라우치 만지로 선생님한테 배우셨지 않습니까? 그분 문화생이 되는 게 모든 미술학도들의 꿈이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데라우치 만지로 선생님을 만나게 되셨어요? 처음에 만나게 된 사진을 보고 알죠. 사진을 보고 아는데 그 하루는 버스를 탔는데 사진을 보고 그 데라우치 선생님 만났어요. 사진에서 데라우치 선생님 만나면 귀다 하니까 제가 인사를 하고 제가 한번 방문해서 좋습니까? 이제 언제 오라고 아무 때나 오라고 그래서 방문하게 됐고 또 그림을 많이 그려 놔두면은 그 선생님을 모시죠. 내 화들이로 집으로 모셔서 작품 하나하나 이렇게 뭐 평을 받고 보통 그 사사를 받으려고 하면은 받는 거는 그 선생의 기법을 뭐 배우려고 하고 또 그 교수도 선생님도 그걸 전수하는 것이 이제 보통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 같은 사회 풍토가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그림을 처음에 선생 댁에 방문했을 때 이제 그림을 갖고 가면서 자기 그림을 봐야 하니까 갖고 가니까 스승님이 이제 온 다음에는 제자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때 여러 사람이 자기들 그림들 갖고 와서 이제 그런 때 그 내 그림이 나오면은 이제 뭐 스승도 뭐라고 하겠지만은 다른 제자들도 그 그림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요. 느낀 거를. 근데 내 그림이 나왔을 때 그 제자 중에서 선배가 자기 느낀 걸 말하죠. 이렇게 느낀데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을 하니까 스승이 너가 뭐 한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말을 못하게 해요. 그거는 나한테는 그 개성이 강하다는 걸 느끼는가 봐요. 그래서 내 개성대로 그 지도를 한 것 같아서 그 스승님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조금 그 벗어난 것. 그래서 이제 데라우치 선생의 인물화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그 좀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만은 풍경화나 정물화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게. 그래서 스승과는 전혀 다르게 개성 유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려왔다고 할 수가 있죠. 따스한 톤과 소박한 구도, 다양한 표현 기법으로 인물화를 그렸던 변시지. 신비스러운 인체의 볼륨과 절제된 색채는 그의 붓끝에서 살아났다. 그는 스승을 배웠지만 스승의 그늘에 안주하진 않았다. 오로지 그만의 개성으로 자연을 수용하고 인식해 그림을 완성시켰다. 선생님께서 광풍회에 처음 입선한 게 1947년이죠. 예. 광풍회가요, 금년에 약 100년 정도 됐을 겁니다. 금년에 이제 그 일본의 화단에 그 제일 이제 그냥 반관반민이라고 할 정도 단체가 관전이라고 하고 반관반민 단체라 해서 아주 그 제일 권위가 있는 일본 화단에서 서양말로서는 제일 권위가 있는 단체였어.
그때 그 그림은 겨울나무라고 있는 그 처음에 광풍이 낸 거죠. 그러니까 초입선이에요. 초입선인데 원래 이건 특성감이다. 특성감인데 심사위원들이 이게 처음 보는 그림이거든요. 이 작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 처음 보는 거니까. 그래서 특성감인데 뭐 특선 안 주고 그냥 입선만 시켜줬어요. 1948년에 그 광풍회에서 그 선생님 그 최고상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일본 화단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당시 상황을 좀 얘기해 주세요. 몇 개 작품 출품하셨죠? 그때 네 작품이 이제 나갔는데 그 심사 과정이 일본의 그 NHK 방송에서 와서 녹화하는 것을 이제 그 방송에 나갔는데 그걸 들어보면은 50부짜리 그때는 50부짜리가 대작이야. 요즘 100부짜리지만 50부짜리 넉점을 내보내니까 심사분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30명 정도 되는데 다 좋다. 다 입선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여태까지 그렇게 그 넉점이나 낸 사람도 없는데 그렇다고 그 넉점 다 줬다고 해도 넉점을 다 입선시킬 수가 없지 않느냐. 반은 깎으자 뭐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그러면 반대하는 쪽에서 그럼 어느 작품을 떨어뜨려야 되냐 말해보라니까 어떤 사람은 여거단 그쪽에도 아니다 여거단 그럼 너희들 그 반대하면서도 또 이건 틀리지 않느냐 그래서 다 입선이다 그래서 다 입선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투표로 이제 그 심사위원들 투표 결과로서는 이제 광풍의상 최고상 1석을 받았고 또 2석을 받은 사람은 한 50 가까운 사람이 2석을 받았고 그래서 제 나이는 23살이고 그래서 여태까지 최고상 받은 것이 막 젊어야 45세 정도지 20대 그 최고상 받은 회원이 된 사람은 전무후무한데 오늘날까지 그 기록은 깨지지 않았어요. 그 20대에 그 광풍의 최고상을 휩쓸었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화단에서 선생님 위치도 달라진 것 같은데. 달라지는 거는 특별히 뭐 달라진다는 것보다는 그 일본의 마인지 신문, 일본의 마인지 신문에서 미술 단체 연합전을 했어요. 근데 우리 광풍에서는 5사람이 천황에 보러 오게 되니까 5사람이 나오고 천황이 오게 되면은 자기 회 앞에 있다가 오시면 이렇게 모셔서 설명하고 그렇게 그 배당이 되는데 그 5명 배당 중에서 내가 끼었어요. 제일 나이가 젊은 제가 단선 다 50대 이제 근데 내가 하는데 왜 나를 끼었을까? 제일 젊은 내가 끼었는데 좀 어떻게 보면은 나이 많은 사람들 끼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또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창피하다는 느낌도 들고 했는데 천황에 오게 되니까 이제 가족은 한 사람 데리고 올 수 있다. 가족 동반.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나 형님들은 천황 만나기 싶지 않다. 그래서 이제 쭉 작품을 설명하면서 그 어깨를 나란히 해서 쭉 하니까 그 강구범 뭐 회장도 좋아하죠. 무슨 의미에서 날 끼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선생님 첫 번째 개인전은 그 일본 긴자의 시세이도 화랑에서 한 예.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시세이도 화랑이 굉장히 까다로운 화랑이었다면서요. 예, 네. 그 아무나 안 불려주죠. 그러니까 원래 화장품이라고 하는 거는 고상한 상품에 들어가지 않는 고상한. 요즘은 아무나 다 화장하지만 옛날에야 그 화장품이 그래 유명한 그런 그 시세이도 화장품을 쓰는 사람도 드물죠. 옛날엔.
근데 그런 화장품을 아래층에서는 화장품을 팔고 2층이 화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이 고급 손님이 오고죠. 고급 손님이 그 은사고 서울 같은 명동 같은 보통 사람들은 잘 드나들 갈 일도 없고 드나들 일도 없지만 돈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데 드나들고 또 뭐 이제 뭐 물건 사기도 하는 그런데 그 고급 그러니까 층에 있는 사람들만 드나드는 그 시세이더니까 2층에서 이상한 전시를 하면은 뭐 어떤 저질 이런 사람들이 드나들면 자기네 곤란하니까. 근데 아무나 안 불려주죠. 근데 광풍의 회원이다 하니까 무조건 불려주는데 그런 데에서 얻어서 전시하기가 어렵죠. 근데 거기서 이제 2번이나 이제 했고. 일본 화단의 중진으로 맹활약하던 변시지. 일본말을 쓰고 일본 문화에 젖어 있던 그였지만 그의 그림엔 한국인의 기질이 무의식적으로 묻어났다. 변시지는 조국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화풍을 찾고자 했다. 1957년 결국 그는 26년 만에 고국 땅을 밟는다. 그러나 한국 화단은 피폐해 있었다. 학연 인맥으로 얽히고 설킨 중앙 화단을 향해 변시지는 변화를 요구하며 국전 개혁에 앞장선다. 그 1957년에 그 한국으로 영국 귀국을 하시지 않습니까?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개인전 시세이더에서 할 때 일본의 그 이제 신문에 이 작가는 그 자기네하고 체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신문에.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다르다는 건 이제 민족이 다르다는 그런 뜻이니까 민족적으로 다르다고 하면은 역시 그 고장, 그 태어난 고장에서 뭐 사람이 뭐가 독자적인 것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내가 지금 한국에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한국에서 살면서 그런 풍토 속에서 뭐가 잘하는데 뭔가 그 독자적인 것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라에 서울대학 그 미대에서 그때는 이제 학장이 장발, 총장이 윤희선 박사고. 근데 그 총장하고 학장하고 두 사람 나를 초청했어요. 교수로. 초청해서 가족들은 귀국하는 걸 반대를 해서 6.25가 끝나서 얼마 안 됐으니까 가서 고생할 거라고 반대를 했지만은 뭐 대학에서 초청한 거니까 그냥 먹고 살 수만 있으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반대하는데도 왔죠. 오니까 좀 파벌이 많고 그러니까 서울대학에 왔지만은 서울대학은 대한미술협회고 한국미술협회고 두 파로 나눠지고 있어요. 자기 파의 회원들은 나빠도 좋다고 하고 그림이 만약 너 개인전 가보고 나빠도 좋다고 하고 상대방이 하는 거는 좋아도 나쁘다고 하고 그런 거를 들어갖고 좀 실망을 했죠. 어떻게 화가가 솔직해야지 좋은 것도 나쁘다고 하고 나쁜 것도 좋다고 하는 그런 이중 성격 갖고는 화가가 될 수가 없다, 작가가 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에서 좀 실망했어요. 나는 솔직했기 때문에 봐서 그건 안 좋더라 딱 말하고 나서 딱 눈치로 그러면 말하면 안 됐네 했지만 할 수 없죠. 너무 솔직하기 때문에 괴롭죠.
그러다가 그 서라벌 예대에서 이봉산 씨가 그 학과장으로 있다가 홍대로 가면서 그 자리가 비니까 나보고 오라고 그래서 거기 그 학과장으로 갔죠. 네. 선생님 그때 그 국전 개혁 운동을 2번이나 주도를 하셨는데요. 예. 그 국전이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와 보니까 이게 국전에 노상 내는 사람이 있고 안 내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추천 작가면서도 내질 안 하고, 근데 내는 사람은 뭐 초대 작가, 좋은 작가들이 출품을 안 해버리니까 그 국전이 전시가 좋아질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초대 작가를 다 출품을 해야 된다, 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그 문교부 장관한테 초대 작가 배치하고 추천작가 단위제로 하고 거기서 투표를 해서, 그러니까 예술원 회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추천 작가들끼리 이제 추천 작가 단위제로 하고 추천 작가들이 투표로 해서 그 작년에 작품이 좋았던 사람들을 찍어내라. 그래서 거기서 심사위원도 7명이지만은 7명이 포석하기 쉬우니까 17명으로 늘리라. 10명을 또 그래 안을 내놓으니까 이제 예술은 회원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추천 작가나 뭐 마찬가지로 대우하니까. 아는 척은 좋은데 그 이제 발표를 하면은 예술은 회원들이 날뛸 거라. 그러면은 뭐 말썽이 나려면 문교부 장관이 뭐가 져요. 그 당시에 말썽만 나면은. 그러니까 대통령령을 받고 나서 개편하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5.16이 일어나거든. 5.16이 일어나니까 이제 군인들이 문교부 들어간 거죠. 문교부 들어가서 막 뒤지다 보니까 내 개편안이 나왔거든. 아, 바로 이거다. 그래서 개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는데, 첫 번째는 성공해요. 근데 성공했는데, 다음에는 작년처럼 금년도 이렇게 심사위원을 뽑을 것이다 해서, 그때는 평양파라고 있었어요. 평양 출신들이. 11명 짜서 들어간 거예요. 짜서 찍는 거죠, 심사위원. 그러니까 17명 뽑았는데 11명이 평양파로 되는 거예요, 심사위원이. 그러니까 대통령상에서부터 특선까지 전부 이렇게 너나먹고 식구로 내보냈거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래서야 암만 좋은 무슨 법을 만들어도 이렇게 너나먹고 식구로 이렇게 되면은 뭐 나는 상관 안 하겠다 이제. 상관 안 하겠다 이제. 권위적인 화단에서 배척당한 변시재. 학교를 옮겨가며 강의를 했지만 그것은 생계수단이었을 뿐이었다. 좌절의 시간들, 그를 잡아준 것은 아내였다. 생활의 안정을 되찾은 변시진은 한국의 자연 풍광에 주목한다. 시간마저 정지된 듯한 정적의 공간. 그 속에서 그는 한국의 미의 근원을 탐색하기 시작한다. 변시진은 일본에서 배운 화풍을 과감하게 버리고 비원파를 탄생시킨다. 일본에서 올 때 한국적인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귀국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시내는 뭐 동경이나 서울이나 마찬가지예요. 다 양옥들이 건물이고 뭐 한국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서울 시내에는. 그래서 한국적인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찾다 보니까 이제 비원이 나온 거죠. 근데 바로 여기다 해서 매일같이 그 드나들면서 그렸어요. 매일같이. 그래서 그 비원 풍의 그림은
뭐 개화장 하나하나 세다섯 부, 이파리도 하나하나, 나무 이파리도 하나하나 세다섯 부, 그 사실주의. 그걸 시절에 60년도에 했고 70년도 후반에 보니까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런 종의 그림이. 그러니까 나는 뭐 10년 전에 한국에서 그려 뿌렸는데, 그래서 그 미국에서 나오는 거는 그 사실주의에도 사진을 보고 그리는 거고, 나는 자연을 보고 그린 거고. 그러니까 예술성에서는 사진 보고 그린 건 예술성이 없어요. 자연을 보고 그려야지. 그 비원의 그 나무들이나 정자나 이런 그 만들어진 것들이 그렇게 그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원은 뭐 구석구석 다 그랬죠. 비원에서 가장 그 한국적이라고 느꼈던 게 어떤 부분이었어요? 비원에서 그 이제 정자들, 그리고 그 자연 그 나무들, 나 정자들, 그게 그 어울림이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풍경들이었어요. 일본의 정원들은 다 꾸며져 있어요. 꾸며져 다 손이 간 것들이 꾸며져 있고, 한국의 그 정원은 그냥 자연 그 자체를 살린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정원은 아주 틀리죠. 한국 정원하고는. 그래서 한 18년 동안 그렸는데 실증이 안 났어요. 그래도. 네. 대부분의 화가들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 해외로 떠나던 시절, 변시진은 또다시 화려한 명성을 뒤로하고 제주도로 향한다. 44년 만에 돌아온 고향, 제주의 풍광은 그의 가슴을 울렸다. 제주의 자연을 담기 위해 변시진은 비원파 스타일을 던져버려야 했다. 가족과의 생이별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1977년부터 비로소 그는 자신만의 눈으로 제주를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제주화로 불리는 그만의 독창적인 황토빛 세상을 캔버스에 담는 데 성공한다. 변시지, 그의 그림 속에서 또 다른 제주를 만나본다. 75년에 이렇게 제주로 오시게 된 구체적인 동기는 뭡니까? 제주대학에 미술학과가 생겼어요. 그래서 졸업반이 4학년으로 올라갔잖아요. 4학년으로 올라갔는데 그 졸업반 학생들이 인수 못했던 과목이 미학하고 예술론이에요. 가르칠 사람이 없으니까 그 두 과목이 인수가 안 된 거예요. 그 졸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한양대학에서 그 두 과목을 가르치고 있을 때거든. 그러니까 좀 와서 도와달라. 그러니까 며칠입니까 하니까 그 10하루다 이거지. 시간표가 10하루면 집중 강의 끝난다. 근데 와보니까 시간표 나온 거 보니까 10하루가 아니라 23일이야. 한 달 뭐 꼬박이지. 이야기가 들리지 않느냐 해서 그만두고 갈 수도 없고. 애 온 김에 그냥. 다른 교수들은 눌려 앉으십시오. 전임으로 눌려 앉으십시오. 야, 사람을 나면은 서울로 보내고 말이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고 했는데 서울에서 아이들이 학교 잘 다니는데 뭘 했지 제주도 데리고 오느냐 말이지. 그냥 안 된다. 매일 교수들하고 술 먹고 또 고향이니까 금세 정이 들어요 또. 정이 들어서 마지막에는 24일 다 강의하니까 서울에서는 올라올 줄 알았지. 한 학기만 더 있다 가겠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할 수 없이 한 학기 그러면 이해하는 거예요. 한 학기 더 있었는데 뭐가 나올 듯 하면서 새로운 그림이 나올 듯 하면서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그때 그 그림에 막 미쳤어. 그냥 갈수록 이제 그림 한꺼번에 그렇게 뭐 하루아침에 나온 거 아니지 않아요. 매일같이 계속 그리고 있는 중이고 그게 그림이 도취하다 보니까 가족 생활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밤에는 술만 먹고 매일 술만 먹고 일주일에 밥을 한 공기 정도 먹으면 잘 먹은 거예요. 매일 그림을 그려도 그림이 안 되니까 술에만 빠지고 뭐 먹지도 않고 헤매는 거죠, 헤매는 거. 그래서 벨더방에 자살 봐있다고 갔다 왔다고. 자살하려고. 그래서 가다가 가까이 가지니까 이거 아니다. 가족 생각나서 아닌데 돌아서야 되겠다. 마음은 돌아서려고 하는데 발은 자꾸 끌려가요. 발. 이상한데 그것도. 마음은 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발이 자꾸 끌려가요. 제우지어 빠져나왔어요. 선생님께서 2년간의 방황을 끝내고 영감을 얻어서 새 작품에 들어가게 된 그런 계기가 있나요? 그 계기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텔레비에 그러잖아요. 밤새정 연구하다가도 안 되고 술만 먹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제 텔레비 딱 켜니까 거기에서 영상이 나오는 것이 내가 보고 내가 그리는 그런 소박하고 순수한 어떤 풍경이 아니라 기하학적인 풍경들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화면에 누런 톤 속에 그런 것이라서 이거구나. 바로 내가 찾고 있는 것이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거하고 현실은 이런 거고 해서 그 전에 비온 그림들은 색을 많이 썼죠. 예. 다양하게 하다가 색을 싹 전부 버리고 노란색 하나에 검정색으로 이제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서양 사람은 편을 쓴다 이제 만약 표현. 그거는 선을 그어도 처음에 또 끝까지 일직선이란 구기가 똑같단. 근데 동양 사람은 목필로 글 쓰면은 굴고 가늘고 또 어떤 선이 나온다는 건 몰라요. 예측 못하죠. 그때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근데 그 선을 보고 또 멋있다, 잘 썼다, 못 썼다. 그 추상의 일점이 그 추상을 인식한다 이거지. 제주도에 와서 35년 동안 그리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예술의 모체는 풍토다. 그러니까 한국이면서도 서울하고 부산이라든지 제주도라든지 하고는 풍토가 다르다 이거든. 풍토가 다르니까 다른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제주도의 풍경을 봐도 항상 바람이 부니까 소나무도 나무도 꽃장이 성 없어요. 여기 휘어지고 저렇게 바람 부는 게 따라서 휘어진 거 이거가 재밌거든요. 바위들 같은 것도 봐도 바람으로 인해서 이래저래 그냥 우거지고 그런 것들이 그림의 소재가 되고 이 바람과 어떤 자연 빛은 거기에 자연이 이제 노란 톤으로 보였던 것이 빛이고 나머지는 어떤 사물들이 어떤 걸 어디다가 넣어주느냐 제주도에만 있는 초가집이라든지 쇼랑말이라든지 까마귀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주 화를 그리면서 나의 소재들이에요. 근데 선생님 그림 보면 다들 좀 외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그림을 외로움과 그린 거 아니에요? 만약에 즐겁다면 막 즐거운데 누가 그림 그리겠어요?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그런 외로우니까
근데 그런 건데 근간에 와서는 조각질도 빼고 까마귀도 빼고 사람도 빼고 그냥 바다하고 하늘만. 그래서 떠나가는 배 하나 또 그래. 그건 내가 제주도 와서 점점 그 아까 소재들이 내 등장하는 것이 내 그림에 나온 소재들인데 언젠가는 단순하게 점 하나로 제주도를 표현하겠다. 떠나가는 배 하나 그래. 요즘 그리고 있는 거는 그 바다에다가 그냥 약간 바다에 그 바위들 있잖아요. 이런 그런 거는 하나 두 개 그리고 그래서 다 뺐다가 또 하나 둘 이렇게 놓고 그래요. 그래서 2007년에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선생님 작품이 전시되는데요. 네. 어떤 작품들을 전시하셨나요? 하나는 나무라고 해서 처갓집 안에 그 사람 하나 있고 저 엎드려 있고 하늘에서 까마귀가 막 춤을 추는 거 나무라는 제목인데 그 그림은 까마귀는 미래를 알거든. 미래를 알아서 한국에 민주화가 온다, 민주화가 된다 해서 좋아서 막 이제 그 나무하는 그 그림이고 또 이대로 가는 길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대로 가는 길은 민주화가 됐으니까 이대로 가는 길. 그래서 두 점이 걸려 있어요. 스미소니언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셨어요? 97년도에 대해서 인터넷가 생기니까 인터넷 올리니까 미국 지금은 뭐 한국 야후, 일본 야후 있지만 그때는 미국에만 야후가 있을 때 미국의 야후에서 자기네 그 인터넷 올려도 되겠느냐는 연락이 왔어요. 올려도 된다고 하니까 미국의 야후에 올리니까 그건 세계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알려지 그때부터가 조금 한국에서도 내 그림을 알아주게 되니 그 야후에 올라가니까 스미소니언에서 그걸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점을 골라서 10년 그 산설 전시하는 걸 10년간. 그 생존하는 동양 작가로서는 선생님이 처음이시죠? 예. 지금 평가가 어떻습니까? 스미소니언에서. 아주 좋아요. 예. 예, 최근에 작품은 저기 1년에 어느 정도 하세요? 최근 들어서는. 사람은 누구나 이 80이 넘어가면은 집중력이 떨어지죠. 집중력이 떨어지면은 그리다가 만 것도 가만히 쳐다보기나 하지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대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 때로는 하루 이틀 3일 쳐다보기나 하다가 또 집중력이 생길 때가 있어요. 집중력이 생기면은 어디를 어떻게 손 봐야 되겠다 할 때 그때 손을 보죠. 그러니까 작품이 나오는 것이 옛날에 비하면은 뭐 10분의 1 정도. 그래. 최근에 수묵화 많이 하시죠? 그 수묵화는 붓을 들었다면 그림이 되든 말든 뭐 그 자리에서 결정이 나는 거니까 집중력이 생겼을 때 그 자리에서 그림이 나오죠. 또 수묵화는 그리는 것도 빨라요. 그냥. 근데 붓이 한 번 잘못 가면 찢어버리고 다시 하고. 그러니까 집중력이 생길 때마다 수묵화를 좀 그리죠. 마지막으로 폭풍의 화가로 살아온 선생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시면 뭐라고 정리하시겠어요? 풍운하. 풍운하. 네. 제주 바닷가에는 까마귀떼만 자욱하다. 이명 같은 파도 소리에 묻히는 까마귀떼 울음소리만 자욱하다. 끊임없이 절망하고 시퍼렇게 나를 밀어내는 제주 바다여. 늙은 변화백이 수평선에 깔린 석양을 노려보며 혀를 찬다. 허나 가장 빛나는 예술혼이 뜨거운 두개골 속에서 새로운 용암으로 불타고 있으니 바람의 화가 변시지
평생 붓과 씨름하며 자신만의 기법을 완성한 변시지 화백. 그의 예술호는 지금도 불타고 있다.